신한금융투자 조상훈입니다. 신한금융투자 박현진입니다. 네, 오늘 투자 아카데미에서는 비상장기업 무신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현준 연구원님,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비상장기업인 컬리를 투자 아카데미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컬리도 그렇고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무신사도 그렇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유명한 이 식품과 패션 산업에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신사가 주식시장 그리고 패션 시장에서 갖는 의미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무신사가 패션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점,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의류라고 하면 백화점 중심으로 편중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한국 패션 시장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을 온라인 패션 생태계를 주도하는 무신사가 딱 등장을 하면서 일부 이제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패션 시장이 제도권 내로 드러난 게 사실은 무신사의 역할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회 제공 차원에서는 이제 신진 디자이너나 신생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설 수 있게 한 주인공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도 무신사에서는 신생 브랜드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굉장히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영향력인데 사실 패션 컨텐츠 기업으로서 저는 무신사를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패션 컨텐츠 기업으로서 단순 유통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패션 업종에 대한 피어 특성을 변화시키고 이게 결국은 패션 시장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이 가품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가품 논란 굉장히 조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랜 시간 누적되어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좀 기스를 낸 어떤 조금 이벤트였지 않나 싶어요. 사실 올해 초에 이제 에센셜 티셔츠 가품 논란이 좀 일었었죠. 논쟁을 무신사가 판매한 미국 패션 브랜드를 좀 구입한 어떤 분께서 이를 이제 크림 사이트에 리셀을 하려고 올렸는데 크림 쪽에서 이제 이게 짝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무신사 측에서는 이 공식 딜러에 의해서 판매된 거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는 진퉁이 맞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특히나 공식 딜러 쪽에서도 가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일단락되면서 오히려 무신사 쪽으로 조금 기우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브랜드사 측에서 가품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한번 무신사가 굉장히 좀 물을 먹은 케이스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품으로 인한 어떤 이슈는 최근에 무신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브랜드를 유통하는 플랫폼사들이 당면한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한 나이키도 중고 명품 판매처인 리셀 플랫폼의 공룡 스타렉스하고 이제 계속해서 위조품과 관련된 어떤 소송 관련된 이슈에 좀 계속 휘말려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국내 한 명품 전문 플랫폼 플랫폼사도 최근에 가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죠. 사실 이런 트렌드는 단순히 위조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이보다는 이제 플랫폼사와 브랜드사와의 어떤 주도권 경쟁이라고 읽혀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품과 진품을 구분해내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에 NFT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무신사와 크림의 관계도 나이키와 스타렉스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어떤 조금 패싸움이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들을 조금 어쨌든 이제 무신사 쪽에서는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MOU를 맺고 전 제품 전수 검사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가품에 대한 논란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품과 진품을 구분해내는 어떤 서비스 혹은 시스템을 이제 마련해 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까지 좀 연관되어 있고 굉장히 좀 여러 의미에서 좀 핫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신사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신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자면요. 사실 무신사의 이제 매출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작년 연간 매출이 한 4,600억 정도가 넘었었고요. 지금 영업이익도 거의 뭐 540억 정도.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각각 40% 이상 그리고 19% 이상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제 무신사 거래 규모가 약 2조 3천억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영업이익률도 사실 2016년 이후에 계속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익의 사이즈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들에 주목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사 입점 브랜드 수는 거의 뭐 6,000개에 달하는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요. 또 무신사 거래액과 구매자 수 연간 추이를 보시면은 연간 거래액은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2조 3천억. 그래서 사실 2020년도 대비해서도 21년도가 굉장히 크게 성장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숫자 안에는 최근에 M&A 했던 유통 여타 다른 플랫폼사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무신사 순수 거래액만으로도 그래도 플러스였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사 세부 매출 비중을 좀 들여다보면은 크게 수수료 매출, 그리고 상품 매출, 그리고 서비스 임대료 매출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수수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점, 유통 수수료를 무신사가 이제 수취하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매출 같은 경우는 무신사 하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무신사 PB 브랜드를 이제 많이 떠올리시죠. 무신사 브랜드에서 이제 나오는 상품 매출, 거기에 무신사가 사입을 해서 일으키는 어떤 매출이 이제 상품 매출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신사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잘 팔린다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무신사에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을 들이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타 이제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유통몰이 최근에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LF몰이나 백화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통 수수료가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브랜드사 입장에서 입점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통 수수료가 다른 여타 백화점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오히려 무신사 쪽에 들어가 주는 게 사실은 오히려 마진 구조를 개선시키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사실 온오프라인 합쳐서 의류사인 물량은 국내에서 무신사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은 백화점 쪽에서는 의류 같은 경우를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들을 일부 사입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사실 대부분 한국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입의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히려 무신사가 이런 사이즈로라면은 뭐 제 추정이긴 하지만 무신사가 여타 사입 비즈니스 한국에서 사입의 비중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PB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최근에 이제 매출 트렌드를 굉장히 주도해 나가는 카테고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신사 상품 매출 트렌드를 보시면 20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가 굉장히 크게 늘었죠. 이 당시에 무신사 스탠다드가 매출을 굉장히 좀 견인을 잘 해나가면서 2021년도에도 무신사의 전체 상품 매출 대비해서 무신사 스탠다드가 차지하는 매출은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신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브랜드, 자신의 컬러를 나타낸 무신사 스탠다드를 굉장히 육성을 잘 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 최근에 홍대나 이제 조금 힙한 어떤 플레이스에 가보시면 무신사 스탠다드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20대 혹은 10대, 20대들, 30대 초반까지 어떤 취향을 굉장히 좀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유형별 이제 GMV 기업 비중을 좀 추정을 해보자면 위탁 브랜드가 굉장히 좀 클 거라고, 거래액 중에서는 위탁 브랜드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매출 총이익에서의 기업 비중을 보시면 위탁 브랜드보다는 물론 위탁 브랜드가 더 많이 크긴 하지만 매입 상품,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무신사가 매입을 해와서 혹은 사입을 해와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이익 기여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고, 또한 PB가 이익 기여가 굉장히 거래액 대비해서 이익 기여가 크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바꿔 얘기하면 매입 상품이나 PB의 비중이 커질수록, 특히 PB의 비중이 커질수록 무신사의 전체 이익의 어떤 믹스가 변화하는 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의미를 하겠죠. 자, 재고자산. 사실 의류회사들을 보실 때 재고자산의 추이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재고자산이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사실 이거는 PB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이제 쌓아둬야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판매해야 되는 재고에 대해서 비축해 놓은 형태, 그러니까 리스타킹 형태의 재고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굉장히 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크게 사실 뭐 이렇게 좀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의류회사들을 보실 때 재고 자산이 가장 중요한데, 재고가 사실은 좋은 재고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신사의 재고 자산은 조금 더 좋은 쪽에 의미를 갖는 재고 자산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 또한 나쁜 재고 자산이라고 하면은 안 팔린 재고죠. 안 팔린 재고가 계속 쌓이는 부분들은 매출과 재고 자산의 추이를 비교해 나가면서 보실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패션 기업과 주요 유통사의 매출액과 판관비 비중을 좀 비교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통사와 다른 패션 기업들, 그리고 무신사와의 어떤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을 보시면 패션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판관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여타 패션 기업들 그리고 유통사들 대비해서 광고 선전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사실 이 광고비는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신사가 시장에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혹은 신생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면서 거기에 마케팅을 굉장히 쏟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에서 광고 선전비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크게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매출액 대비해서 판관비 비중이 다른 여타 패션 업체들 그리고 유통업체들보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마케팅비 지출이 크긴 하지만 판관 비용 항목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신사의 점유율을 조금 추정을 해보자면요. 2022년 국내 패션 시장 내에서 무신사 점유율은 한 7%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라고 하면 왜 이렇게 작지? 무신사 저 많이 이용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의 패션 산업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7%라고 하면 굉장히 큰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내 패션 시장 규모가 한 45조 내외가 됩니다. 한 45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45조 내외 되는 어떤 그 시장 안에서 무신사 거래액을 단순히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한 7%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추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무신사가 이제 외형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쪽이 있어요. 신규 사업 혹은 신규 브랜드 쪽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출 비용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밖에 이제 마케팅이나 인력을 좀 디지털 쪽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컨텐츠를 좀 보강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신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텐데, 사실 최근에 무신사에 가보면 예전에 한 5년 전, 한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무신사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음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무신사에 들어가 보시면 골프가 있고
또 캐주얼 아웃도어라는 탭이 또 있고 또 여성복, 특히 화장품도 보이고요. 또 레저 스포츠 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사실 무신사에서 판매되는 여러 이제 골프웨어나 아니면 캐주얼 아웃도어 제품들이 대체로 특징들은 좀 뚜렷합니다. 무신사가 원래는 스트리트 감성이 제일 유명한 혹은 신발 사진이 제일 많은 어떤 홈페이지로 되게 유명한 유명세를 겪었잖아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 스트리트 감성들로 재해석된 어떤 무신사만의 신규 카테고리가 무신사의 어떤 향후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견인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리로서 무신사가 계속해서 M&A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스타일쉐어나 아니면 29cm 그리고 아이콘 서플라이 이 회사는 이제 해외 브랜드를 수입 혹은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밖에 이제 굿네이션이나 어바웃 블랭코 앤 코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 회사를 최근에 인수한 바 있죠. 사실 뭐 인수가액은 이제 시장에 알려진 바는 없는데 뭐 대체로 최근에 이런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신사가 그러면 밸류에이션 향후에 혹은 이제 상장을 하거나 혹은 최근에 계속 이제 장외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무신사를 볼 때 밸류에이션을 적정하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무신사랑 이제 유사한 기업으로는 뭐 되게 많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별로 없지만 이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로는 대표적으로 잘란도 그리고 파페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상장 회사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매출과 영업이익의 사이즈가 잘란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향후에 이제 잘란도 같은 경우도 온라인 패션에서 대표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이고 사이즈가 사이즈이니만큼 무신사가 계속해서 벤치마크 해나가는 기업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트렌드를 보시면 사실 뭐 파페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ER 밸류에이션은 잘란도 같은 경우가 거의 40배 내외 그리고 지금 보시면 리볼브 그룹 같은 경우도 30배 내외 그리고 조조 같은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 플랫폼 기업도 한 30배 내외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체로 이러한 기업들 특히 잘란도 파페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썩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PBR 같은 경우는 거의 21년 기준으로 30배가 넘어가고 22년 기준으로는 10배에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밸류에이션 자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성에 굉장히 조금 초점을 맞춰서 밸류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무신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드려봤는데 충분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발간된 레포트를 바탕으로 요 투자 아카데미를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발간한 레포트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투자 아카데미 무신사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